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요, 저랑 같이 투자론 들어갈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투자론 나가는군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알겠죠? 지금 이제 오늘 배우는 것은 저랑 같이 용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고, 오늘 그랬다고 아예 쉬운 건 아니에요. 알겠죠? 오늘 나오는 데서 최소한 2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범위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계산 문제도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나갈 건데, 우리가 이 투자론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론. 이 투자론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몇 문제 정도가 나올 거냐 하면 7문제에서 8문제가 나올 수 있는 범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학개론에서 지금이야 이제 열심히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절 믿고 쭉 열심히 하셨고, 정말 공부 많이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학개론에서 사실은 지금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우리가 이제 산으로 얘기하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이제 경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개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투자론하고 금융론하고 감정평가예요. 그러면 이 단원, 이 세 가지 단원이 있잖아요. 이 세 단원이 전부 다 출제되는 게 7문제에서 8문제가 출제가 돼요. 각 단원마다. 그러면 7문제씩만 하더라도 7, 3, 21. 맞죠? 9단을 외자. 자, 7, 3, 21.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40문항 중에서 거의 절반이나 세 단원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리고 투자론 같은 경우는 뒤에 부분에 재무관리가 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 또 저희 같은 경우도 가리키는 게 되게 버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건 포기해버리고 막 이래야 되고, 뒤에 보면 뭐 어림셈법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있거든요. 별거는 아닌데 다 외워야 되니까 이제 부담감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다면 일단은 따라오시되, 알겠죠? 지금 버리면 안 돼. 제가 최대한으로 쉽게 할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버리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책에 보면 다 버려. 그럼 남는 게 없잖아. 그래서 요번 1월달 과정 있잖아요. 알겠죠? 1월달 과정에 오늘 제가 이제 투자론 나가요. 제가 오늘 되게 많이 긴장을 하고 다른 데서 수업을 했어요. 투자론을. 그리고 앞전에 제가 그 보강 시간, 우리 촬영 안 했던 보강 시간에 투자론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오늘 또 나가는데 다른 데서 투자론 했더니 오히려 더 잘하시더라고. 수업도 빨리 끝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오늘 우리 천안도 유능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왜 웃으세요? 왜? 막 찔려? 내가 유능해? 막 이러면서 자, 아무튼 뭐야? 자기 이 시간에 왔어? 아이 지지배. 자, 아무튼 자, 그래가지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수업을 편안하게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1월 달에는 매도 빨리 맞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투자는 오늘 끝나게 되면 이제 앞으로 3번 남았잖아요. 그래서 3번에 금융론을 2번 넣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금융론, 두 번째 금융론 해서 뒤에 부분에 뭐 PF 금융이니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 등은 시험 문제가 2문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비중이에요. 근데 그 원리나 뭐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좀 있는데 그런 건 날려버리고 계산 문제하고, 알겠죠? 금융에 관련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 한 5문제 정도 분량,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오는 분량을 1월 달에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빨리 매도 맞고 다음번에 또 하려고. 반복이라고 하는 것밖에 우리는 방법이 없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우리의 목표는 일단 합격이야. 이해 갔어요? 근데 빠지면 안 돼.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알고 있죠? 천안이 결석이 제일 많아. 아무튼 이해 갔어요? 다른 데는 지금 막 꽉꽉 찼어 지금 수업이. 왜? 뭐 한다? 나 지금 뭐 보충기 껴야 되나?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 아니요. 우리 원생들 많다니까요. 예. 지금 밑에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여 명이 넘었어요. 교실에 막 꽉꽉 차. 저녁 때 70명, 저녁 때 막
저 아침에는 70명, 저녁 때는 막 3, 40명 앉아있고 막 이래. 이게 저녁 때 인원이야, 막. 우리 딴 데 가면. 근데 천안도 그 정도 인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결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내가 처음 얘기했죠? 공중파에 대해서. 맞아요? 공중파잖아, 이거. 자, 아무튼 빠지지 마요. 자, 그럼 먼저 한번 보도록 합니다. 프린트. 자, 오늘은 이제 교재 페이지 어디냐 하면요. 277페이지서부터 281페이지. 교재 보면서 밑줄 그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교재하는 내용이니까. 거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고 해서 프린트 나온 거 있어요? 거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의 투자의 위험에 제가 읽어보면 장래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있습니까? 자, 거기다 동글뱅이. 장래에 우리 경제학자들은 미래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꼭 장래 이런 말. 우리 평상시 장래 이런 얘기 안 쓰잖아요. 얘네들은 이상해. 꼭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다가 미래라고 좀 적어주세요. 알겠죠? 미래에 이런 얘기예요. 불확실한 수입을 에다 밑줄. 자, 그 다음에 얻기 위해서 그 다음 밑줄.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한다.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말 되게 어렵죠, 그죠? 네, 일단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자라는 말과 그 다음에 위험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좀 정의 좀 한번 하고서 들어갈게요. 자, 제가 지금 이제 부동산을 1억짜리를, 자,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집을 조그만 평수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1억을 지출한 거 맞죠? 내가 현재 얼마를 1억을 지출했잖아요. 그런데 이 소형 아파트를 사게 되면 1년 후에 여기 지하철이 들었으니까 가격이 오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이 오를 거야 하는 그 금액은 알아 몰라? 안 오를 수도 있잖아. 맞아요? 가격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거 1년 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미래. 맞아요? 그러면 내가 현재 확실한 1억을 투자한 거 맞죠? 확실한 돈이잖아, 이거는. 내 돈. 맞아요? 확실한 돈 맞죠, 이거? 그런데 미래에 1억이 얼마가 될 것은 아무도 몰라.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 될지 아니면 8천만 원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면 자, 미래 불확실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투자가 뭐야? 라고 하게 되면 현재는 어떤 돈을 투자한 거야? 확실한 돈을 투자했지만 미래에 무엇을 벌기 위해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어떤 거 하는 거예요? 불확실하게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투자를 하는 거다. 이런 개념을 알아두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원론이기 때문에 오지선다행의 지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은 또 뭐예요? 또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자, 내가 한 10%는 수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실제로 자 7%밖에 나오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나는 얼마 손해본 거야? 3%.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났죠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위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담기 위험은 뭐야? 그러면 시작. 예상과 실제의 차이 이런 거예요 위험은.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나는 3%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위험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용어 이해 가시겠어요? 용어 이해하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다시 한번. 자, 투자는 잘 들어요. 투자는 뭐야? 그러면 현재에 어떤 투자를 했어 내가? 확실한 지출을 한 거죠 지금. 맞아요? 확실한 지출을 한 거야. 한데 미래에는 어떤 수입이야? 불확실한 수입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그것을 뭘 한다 우리는? 투자. 그럼 위험은 뭐야? 라고 하면 시작. 예상과 실제의 차이. 이것을 뭘 한다 우리는? 위험. 위험이란 얘기는 뭐야? 손해봤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맞죠? 자, 이것은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예상은 10%였는데 실제가 13%가 나왔어. 이건 위험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좋은 일이지 이건. 맞아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봤을 때 이런 뜻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게 되면 제가 투자하고 위험이라고 하는 내용의 프린트에 무슨 뜻인지 설명해 놓은 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험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위험의 유형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 자, 이제 앞으로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한다? 사업.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많아요. 서비스 사업도 많고 제조기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잖아. 근데 우리가 그런 거는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사업이라고 기본서에 딱 나오게 되면 무슨 사업을 얘기한다. 시작. 부동산 사업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기 바래요. 다시 무슨 사업? 시작. 부동산 사업. 그럼 부동산 사업에는 어떤 것이 대표적인 거냐? 우리가 이런 부동산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매매, 임대, 그거는 이제 하는 일이고, 맞아요? 부동산 사업의 종류. 자, 어떤 사업일까? 내가 부동산 사업을 해. 그럼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잖아. 그죠? 가장 중요한 거, 무슨 사업? 임대를 하거나, 그죠? 내가 뭐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임대 사업을 한다거나, 이해 가셨죠? 임대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건설업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집을 공급할 수도 있잖아. 이해 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사업이 어떤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 임대 사업하고 뭐 하는 거다? 건설업 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해 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뭐에 관련된 것이 임대 사업에 관련된 것이 앞으로는 부동산 사업이다라고 머릿속에 좀 담아두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기본서에는 이 부동산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게 생기느냐 하면 사업이 잘 되면 상관이 없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항상 꿈에 부풀어 있잖아요? 어떤 꿈에 부풀어 있어? 그렇지, 돈을 많이 벌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하지만 쪽박을 차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쪽박을 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런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가 안 나오는 경우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위험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거? 그래서 위험의 유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프린트에 제가 담아 놓은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위험의 유형을 배운다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뭐다? 시작. 위험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자. 이게 바로 유형이라는 뜻입니다. 이해 갔죠? 그러면 그 프린트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서부터 6번에 양가로가 있죠? 거기에 제가 먼저 동글뱅이 좀 한번 치고 들어갈게요. 사업상의 위험에 사자에다가 동글뱅이 했어요? 빨리빨리 해야 돼. 그 다음에 시, 운, 위 단가로에 보면 시, 운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다 동글뱅이.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의 금, 법적 위험의 법, 그 다음에 인플레의 인, 그 다음에 유동성의 유, 그 다음에 관리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거기까지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앞자만 따서 읽으면 사, 금, 법인, 유 이렇게 하고 관자도 있죠. 그래서 뭐 교수는 이거를 사금 법인유, 사금 법인유 그래서 노래까지 부르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해요. 알겠죠? 근데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 다만 이 유형에 대한 것을 지문으로 나오는 것이지 전체 이 유형의 사금 법인유라고 하는 그 전체를 물어보거나 이런 유형은 초딩 문제는 안 출제가 안 돼.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업의 유형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보니까 사업상의 위험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사업상의 위험은 거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경영상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영업을 잘못하면 우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잖아. 맞죠?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자, 부동산 사업. 우리 중개업소 차리는 것도 부동산 사업이에요. 마케팅을 잘못하거나 그러면 다 문 닫아야 돼. 저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발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지 앉아서 문 차려놓고서 기다리는 서비스는 이미 끝났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제가 그 보니까는 우리 그 붙으신 분들 가끔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차릴 데가 없어. 중개업소를. 맞죠? 권리금을 주고서 차리거나 막 이렇게 하거나 있는데 끼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제가 아는 분들은 뭐 떴다방들 쫓아다니는 분도 있고 신도시에 들어가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내가 수익을 창출하는 거지 남들 하는데 아파트에 들어가 봐야 내가 보기엔 임대료도 못 내. 이런 것처럼 우리가 경영 위험이거나 영업 위험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사업상의 위험은 또 세 가지로 나눴어요. 시장 위험과 또 무슨 위험? 운영,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시, 우, 니 이렇게 동글뱅이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뭐라고 써놨어? 야, 사업이 쉬우니? 이런 얘기 했잖아.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사업이 쉬우니? 그래서 거기 써놓은 거 보이세요? 사업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한번 까먹어 봐서 알아요. 알겠죠? 전 되는 게 없어요. 이제는 그 사주 보시는 그 무속신앙이께서 저한테 언지를 주셨어요. 너는 올해서부터 잘 풀릴 거다. 이렇게 해서 진짜. 그 몇 년 전서부터 제가 기다렸다니까. 작년까지가 9수였어요. 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자, 살아있잖아 이 시간. 맞죠? 동물의 왕국이야. 자, 아무튼 자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 시장 위험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어요? 네. 자, 시장 위험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경기 변동에다 밑줄. 자, 우리 예전에 경기 변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기억하려나? 경기 변동 우리 사이클이 이렇게 있는데 쫙 해서 쫙 했던 거 기억나나? 물어봐야지. 자, 여기는 뭐지? 올라가는데? 오! 막 살 떨리기 시작했어. 와, 다른 데서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이런 얘기 하던데. 자, 막 떨려. 자, 회복, 그 다음에 상향, 그 다음에 하향이야, 후퇴야? 후퇴? 먹퇴는 아니고? 자, 후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경기 변동했던 거 까먹으면 안 돼? 이거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회복 국면이나 상향 국면에서는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 여기에서는 경기가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지는 거잖아. 우리 부동산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이해 갔죠? 그래서 이런 시장 위험이 경기 변동이거나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이자율 변동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그다음 밑줄. 자, 요것도 제가 질문. 자, 우리가 이자율에 대한 것은 제가 다른 단원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또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자율. 자, 우리 이제 가끔 뉴스에서 금리 변동에 관련된 것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율이 자, 상승하는 경우와 이자율이 하락했을 때 월세 수요를 많이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럼 또 물어봐야지. 자, 이자율이 상승하였다면 월세 수요에 관련된 거 제가 물어볼게요. 알겠죠? 자, 얘는 어떻게 돼? 자, 이자율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월세는 어떻게 될까? 월세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줄어요? 늘어요? 줄어요. 왜요? 그러면 자, 금리가 워낙 싸다 보니까 월세 살려고 했더니 조금만 더 보태면 뭐 할 수 있어? 전세를 구하거나 맞아요? 그 다음에 전세를 살던 사람이 어떤 걸 하게 된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자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자, 이자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월세량이 어떻게 될까? 줄어. 월세 찾는 사람이 줄어. 왜? 전세를 구하거나 주택을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해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자율이 상승하였다면 다시 이자율이 뭐 했다면 상승하였다면 월세는 어떻게 될까? 찾는 사람이 많겠죠?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 했어요. 왜? 전세하려고 그랬더니 돈이 없어. 대출 받으려니까 이자가 너무 비싸. 맞죠 이거?
그 다음에 주택을 구입하려니까 택도 없어. 안 해줘 막. 그죠?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질문. 다음 이자율이 하락하였다면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알겠죠?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란 얘기가 상승할까 하락할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까지 많이 연습시켰죠? 자, 다시 한번. 자, 이자율이 하락하였다면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자신감 있게, 틀려도 자신감 있게. 알겠죠? 뻔뻔해야 돼. 하락! 이렇게. 알겠죠? 자, 다시. 자, 임대료에 미치는 것. 자, 먼저 우리 임대료가 무엇인지 한번 보자고요. 임대료는 앞으로 뭐라고 생각해라. 시작. 월세야. 알겠죠? 이제 앞으로 임대료 나오면 월세라는 게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야 돼. 이해갔죠? 그러면 월세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물어봤잖아. 그런데 이자율이 어떻게 됐어? 하락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 임대료는 상승할까? 하락할까? 자, 자기 생각 상승한다. 눈치 보지 마요. 아니다. 하락한다. 오케이. 아직도 묵비권을 행사하는데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다시 설명. 자, 월세에 미치는 영향이 상승할까 하락할까? 상승! 아니다. 나는 하락한다. 자, 됐어요. 이제 여기 봐요. 정답은 왜 그럴까? 응? 찾는 사람이 작으니까. 예, 작으니까. 작어. 많으면 같은 물량에 찾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데 이 물량이 있는데 찾는 사람이 적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작으니까 계속 웃자라고. 자, 작으니까. 자, 그러면 안 돼. 이건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잘 봐요. 이거는 경제 논리야. 우리가 경제론에서 배웠어. 잘 봐요. 수요가 떨어지지? 가격이 어떻게 돼? 떨어지잖아. 그러면 수요를 뭐야? 월세를 찾는 사람이 이런 얘기죠? 그럼 이 가격은 뭐야? 뭐를 얘기하는 거야? 이 가격은? 그렇지. 월세. 즉 임대료. 맞아요? 그러면 이거 뭐야? 월세를 작잖아. 찾는 사람이 작잖아.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 떨어지지. 그 논리잖아. 수요가 자 관심이 없어. 이거 무슨 법칙이야 이거? 균형의 법칙이야? 수요의 법칙이야? 이 논리란 말이야. 그래서 시험에 낸등 쌩뚱 우리가 이것만 열심히 공부하고 갔잖아 여태까지. 근데 이렇게 질문이 나오게 되면 이런 얘기니까 그럼 이거하고 연결을 잘 생각을 해야 돼. 월세가 떨어진다는 얘기, 이자율이 작다는 얘기는 월세 안 찾잖아. 안 찾으니까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 어디로 관심이 있어? 전세나 주택을 산다며. 그러면 수요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임대료도 월세 임대료도 어떻게 돼? 떨어지지. 이해가요?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건 외워서 될 게 아니라고 내가 학교로는 외워서 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논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럼 물어볼게요. 얘는 어떻게 돼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할 때는. 월세가 어떻게 돼? 월세가 그치 상승한다는 얘기야. 무슨 원리야 이거? 경제론 원리야.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 그냥 외워서 될 게 아니야. 무슨 얘기 갔어요? 그래서 요 이자율에 관련된 거 잠깐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이자율에 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실률이 증가했대요. 알겠죠? 그럼 공실률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자가 비싸다는 얘기야? 싸다는 얘기야? 공실률이 무슨 뜻인데? 빈 거잖아. 그럼 왜 공실이 났을까? 생각을 해봐.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자, 내가 장사를 해. 장사가 잘 되면 여기저기 점포를 얻지. 그렇지 않나? 맞죠? 근데 장사가 안 돼. 그러면 계속 장사를 하고 있어야 돼? 아니야. 점포를 내가 빨리 내놔야지. 손실을 적게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공실률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장사가 잘 됐다는 얘기야? 못 됐다는 얘기야? 못 됐다는 얘기지. 아니에요? 맞잖아. 그죠? 그럼 반대급부론조 제가 한번 물어볼게. 자, 공실률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자율만 따지고 물어볼게요. 뭐 했다는 거야?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거야? 하락했다는 거야? 상승했지. 왜? 비용이 많아지게 되면 장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안 그러겠어요? 돈 들어가는 것도 많고 그런데 장사까지 안 돼봐. 그럼 빨리 가게를 뭐 해야 돼? 접어야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망가지는 거야 그냥. 자, 이런 논리예요, 이런 거. 이거를 생각하는 게 학개론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그런 내용이 학개론 기본서에 안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를 머릿속에 좀 담아야 돼. 아, 우리가 공신률이 왜 늘어났을까? 그러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늘어나고 왜 공신률이 이렇게 생겼을까를 우리 선생님은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언제쯤 완성이 되냐 하면 8월 달쯤 되면 우리 선생님 이제 머리가 트인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열어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이거를 그냥 외우려 하면 안 돼. 이해를 하면서 들어가줘야 우리 선생님이 나중에 8월 달 되면 문제를 쭉 풀면서 아, 그렇지 하고 넘어간다니까. 근데 그냥 맹목적으로 외운 사람들은 40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점수 안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왜 공식률이 증가하는지 이해 가셨어요? 네. 이자율만 제가 얘기 물어봤죠, 그죠? 공식률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자율일 때 올라갔다는 거야, 내려갔다는 거야? 올라갔다는 거야.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야. 사업이 안 되는데. 맞죠? 그 다음에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 자, 어떻게 돼? 임대료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이자율이 뭐 했다는 얘기야? 하락했다는 얘기지. 이해 가셨어요?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시장 위험이. 그 다음에 운영 위험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 잘못하는 경우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거기 운영 미숙이라든지 또 근로자의 파업에다 동글뱅이 좀 쳐봐야. 근로자가 파업을 했다는 얘기는 뭐야? 못하겠다고 막 뒤집어진 거잖아.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야. 월급을 적게 줬다거나 월급을 안 줬다거나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왜 여러분들 그 부동산에 임대하는 거 오피스텔 건물도 많아요. 그럼 뭐 베드가 뭐 100베드 호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월급들 적게 주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안 하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파업을 한다거나 또는 영업비의 변동이라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여타의 물건 가격이 올랐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뭐 예를 들어 요즘에 휘발유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아침에 보니까 한 1,600원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게 되면 한번 생각해봐. 우리 선생님들 자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해. 그러면 손님들 막 태우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뭐 땅 보러 다닌다. 그러게 되면 평상시 때보다도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늘어나겠지. 그러면 그게 다 나한테 뭐야? 이익을 줄이는 거잖아. 그지 않나요? 그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영업비의 변동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거? 이런 운영의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 위치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부동성에다가도 동글뱅이 좀 쳐주세요. 쳤어요? 오늘은 제가 입문과정에서 오늘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배웠었지만 오늘은 좀 깊게 좀 자세하게 좀 들어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럼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천안을 한번, 여기 천안이니까 천안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동서, 자, 남북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가 도심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죠? 우리 천안도 같은 천안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니까 개발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천안에서 핫한 동네가 어디예요? 막 개발도 막 일어나고 땅값이 집가가 들썩들썩 하는 동네가 어디예요? 아니, 불당동이 동서남북 중에 어디냐고. 불당 그럼 내가 잘 모르니까. 예? 서쪽, 동쪽, 북쪽, 남쪽. 어디? 서쪽? 서쪽? 그러면 우리 서쪽으로 결정합시다. 알겠죠? 다들 찌그러져?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잘 봐요. 내가 서쪽에 막 개발이 막 일어나죠? 그럼 근로자들이라든지 막 이쪽에서 공사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서 임대 사업을 하게 된다면 임대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잘 되지. 방이 잘 나갈 거 아니야. 맞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동쪽이 조금 좀 후졌다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러게 되면 동쪽에다 내가 오피스텔을 줬어. 이 동쪽은 할머니 할아버지만 살아. 알겠죠? 그러게 되면 여기 와서 오피스텔에 와가지고 자, 살 이유가 있어 없어? 그러면 장사 안 된다고 그래서 동쪽에 있는 오피스텔을 뚝 띄워가지고 여기다 놓을 수가 있어 없어? 무슨 성? 부동성. 이게 위치 때문에 생기는 손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정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우리 천안은 서쪽이 제일 핫해요? 불당대로가 요 근방인 것 같은데? 맞죠? 나 아까 그 도로에 보니까 불당 이렇게 써 있던데? 그래서 합장을 하려고 그랬지. 자, 아무튼 자, 썰렁한 개그에도 이렇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위치, 고정성, 부동성 이해 가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에다 금 이렇게 동글뱅이 쳤어요? 자, 그러면 이 금융적 위험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하게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정적 위험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같은 말이에요. 자, 이 금융적 위험이 되려면 꼭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하여, 다시 한번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좀 이따 지렛대 효과 배울 건데요. 자, 금융적 위험은 뭐냐? 자, 이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슨 자본을 이용한다고요? 아우, 되게 어렵다. 그죠? 타인 자본은 그냥 쉽게 들어가요. 타인 자본은 내가 꾼 돈이야. 알겠어요? 어디에서 꾼 거야? 은행에서 꾼 거야. 알겠죠? 자, 내가 남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배제하고, 알겠죠? 우리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꾼 돈을 앞으로 제가 뭐라고 한다? 시작. 타인 자본. 또는 이것을 우리가 저당 이런 얘기도 해요. 다시 뭐라 한다? 시작. 저당. 알겠죠? 저당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이런 말들은 이따 나올 때 하고 너무 많이 담으면 우리 선생님 과부하가 걸려. 막 그러면 교실이 막 스팀에 가득하거든? 그러니까 요것만 가득해. 자, 그러면 여기 봐요. 타인 자본은 뭐 하는 돈? 시작. 꾼 돈. 어디에서? 오케이. 그러면 이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뭐냐 하면 이렇게 타인 자본을 알겠죠? 많이 빌려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타인 자본을 많이 빌리면 내가 뭐 해야 돼? 앞으로 갚아야 되죠? 갚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상환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뭐라 한다? 시작. 상환. 갚아야 돼. 그런데 내가 어떤 걸 갚아야 돼? 원금과 또 뭐 해야 돼?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 원금과 이자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리금이라고 표현해요. 자, 우리 용어 하나씩 배워요. 다시 무슨 금? 원리금. 그래서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는 큰일 나지. 그건 당연한 거지. 큰일 나. 신용불량. 조용히 하고 찌그러져 있어. 자, 아무튼 자, 여기 잘 봐. 자, 잘 봐요. 지집에 너무 깜찍하잖아. 자, 아무튼 여기 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 상환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못 갚았어. 알겠죠? 그럼 이제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는 파산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거든요. 파산이라는 얘기는 쉽게 쫄딱 망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즉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재산을 다 뺏기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산을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본을 이용을 했을 때? 그렇지, 타인 자본을 이용을 했을 때 발생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됐을 때? 상환하지 뭐 했을 때? 못했을 때. 이해 갔나요? 그러면 내가 자, 타인 자본이 많아진다면 이런 얘기예요. 타인 자본이 많다면 금융적 위험도 높아진다. OX.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대출받았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 전액 알겠죠? 내가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전액 자, 내 돈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내 돈으로 하는 걸 뭘 한다? 지분. 그러면 지분 투자를 하였다면 다시 뭘 했다면? 전액 지분 투자를 하였다면 자, 금융적 위험은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제거됐다라고 표현해요. 말 되게 어렵게 쓰죠? 다시 자,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전액 내 돈으로 투자를 하였다면 이런 얘기예요. 다시 무슨 투자를 했다면? 지분 투자하였다면 금융적 위험은 완전 제거되었다라고 한다. OX. O.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전액 누구 돈으로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내 돈으로 했다면 금융적 위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분명히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금융적 위험은 무슨 자본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랬다? 근데 이거 전액 내 돈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금융적 위험이 뭐 한 거야? 없는 거야. 이해 갔어요? 자, 용어 하나 또 배워요. 지분 투자액은 누구 돈? 내 돈. 이해 갔어요? 그러면 자, 다시 들어가서 자,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부채, 대출, 융자 받은 금액이 화살표가 위로 올라갔죠. 이 말은 뭐냐면 많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많으면 자, 파산의 위험도 많고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리금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원금과 뭐라고 그랬어요?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그 밑에 제가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전액 지분 투자 시 이런 얘기 나왔죠. 그다음 밑줄 지분 투자가 누구 돈으로 했을 때 내 돈으로 하게 된다면 이런 얘기죠. 자, 융자가 없다면 금융적 위험은 완전히 뭐가 됐다? 제거됐다는 말은 뭐야? 금융적 위험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바꿔 말해서 금융적 위험은 무슨 자본을 해야지만 생기는 거야? 그렇죠. 꼭 개념을 머릿속에 담아 주셔야 돼요.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적인 위험이 나와 있죠. 자, 정책 및 규제로 인해서 생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요즘에 그 말이 많아요. 앞전에 한 2주 전인가 보니까 TV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강남에 무슨 개포동인가 어딘가 보면 아직도 연탄떼고 삽니다. 거기. 재개발이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거기 15평짜리가 30억 가까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째? 자, 그러면 여기 잘 봐요. 그게 진짜 연탄 보일러 때요. 연탄 뗀 사람들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죠? 좀 사갔구나. 자, 아무튼. 자, 여기 봐요. 여기 보면 연탄 떼는 그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는 개발이 안 돼서 지금 저 개발을 하려는데 뉴스가 빵 나왔어요. 지금 막 그 주택 그 가격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 아파트를 재개발하려면 8억 4천인가? 나라에다가 개발부담금을 물리겠다. 그러면 우리 앞전 시간에 개발부담금 뭔지 배웠죠? 부담금을 매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뭐야? 분양가가 올라가 내려가? 아니 분양가가 올라가냐고 내려가냐고. 개발부담금을 매기겠다 빵 때려버렸잖아 국가가. 그럼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가? 올라가지. 올라가지. 왜 내려가? 그만큼을 내야지 개발을 하겠다니까 더 올라가잖아. 분양받는 사람이 그거 고스란히 낸다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그 돈을 못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떠나가는 거야. 하향효과, 상향효과 배운 거 있지? 자, 아무튼 자, 그거 배운 거 있죠, 지금? 그래서 못 사는 사람, 분양대금을 못 내는 사람은 떠나가는 거고 고소득층이 있는 사람들은 딱지 사가지고 사게 되는 순간 쭉 올라가겠죠?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 결론은 집값을 올려버렸어. 또 요번에 그 대책 발표했죠? 전부 다 뭐 했어 지금? 강남 가격 딱 잡으니까 강남 가격이 아무것도 없어. 수요 공급이 없으니까 집값만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일주일 만에 2억이 올라갔어요. 우리 동네는 한 20년 살아도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무슨 얘기 갔어요? 그러더니 이제 강남에 올라가니까 어디로 올라가? 강북이 또 올라갔어. 강북이 모르는 사이에 1억 5천이 올랐어. 우리는 진짜 생각을 하면 열이 받아. 우리 동네는 왜 집값이 안 올라가는 거야? 아무튼 무슨 얘기 같죠? 아유, 10년 동안에 2천만 원 올랐어요. 어디 가서 쪽팔려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자, 아무튼 자, 아휴, 제가 이렇게 학개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보게 되면 자, 우리 이제 법적인 위험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 위험에다가 별표 좀 쳐주세요. 자, 이거 인플레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플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하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 한글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시험에서는 영어로 해서 이니셜 다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서를 읽다 보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는 줄여서 인플레, 그 다음에 또 뭐라 한다 시작, 디플레 이렇게 해서 줄여서 쓰기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다시 우리 줄임말이야, 줄임말. 그래서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플레, 디플레.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조금 깊게 들어갈 거예요, 이제. 자, 잘 봐요.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그러면 시작. 물가가 상승하면서 돈의 값어치가 하락하는 것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통화다 이런 얘기를 써요. 다시 뭐라고 한다 시작. 통화. 이 통화나 돈이나 똑같은 거야. 자, 화폐 화자에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화폐랑 뭐 한다는 거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란 얘기잖아. 무슨 얘기인지 같죠? 그래서 통화 가치가 상승하였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였다 이런 얘기는 결론은 뭐가? 돈이 움직이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앞으로 우리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여기 잘 봐요. 인플레이션이 뭐야? 그러면 시작. 물가가 올라가면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늘 얘기하는 거지만 자, 이게 편의점에 가잖아요. 1,000원짜리 들고 가서 살 게 없어. 맞죠? 딱 사게 되는 순간 딱 하나 있어. 껌. 근데 껌도 1,200원이야. 저번에 1,000원 내고 사서 딱 나가려 했더니 저기요. 그래서 왜 거슬림 돈 줄 줄 알고 예, 그래서 딱 기대를 하고 딱 했더니 200원 더 주셔야 되는데요. 그때 2,000원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자, 1,000원밖에 없어서 개망신 당할 뻔했어요. 자, 아무튼 자, 왜냐면 2,000원짜리 1,200원짜리 껌을 카드를 긁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긁어도 돼요? 어우, 뻔뻔. 자, 난 그거 못해. 난 밥 혼자 먹을 때도 카드를 못 내겠더만. 그죠? 진짜로 저는 그래요. 자, 아무튼. 예. 자, 아무튼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면 돈의 값어치가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그럼 디플레이션은 뭐야? 시작. 반대야, 반대. 물가가 하락하면서 돈의 값어치가 그러면 선생님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디플레이션은 경제 공황이 생겨요. 우리나라는 얘네 둘을 합쳐놓은 것을 지금 경제 한 10년 정도 정권이 2번 바뀌는 동안에 아주 나라를 망쳤죠. 그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힘든 상태에 우리나라까지 되게 힘들어졌어요. 앞으로 경제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앞으로 향후 5년 정도는 더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자,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잠깐만 봐요. 이제 저랑 같이. 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물가가 상승하면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자,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임대인입니다. 그러면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받으셨을 것이고, 맞아요?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평상시대로 은행에다가 맡기죠. 맞죠? 또 뭐 다른 거 하실 일 있어요? 에? 금? 오케이, 금. 역시 똑똑히 지집에. 아유, 아침 빵 잘 먹었다. 자, 아무튼, 자, 여기 잘 봐요. 자, 여기 잘 봐야 돼. 자, 이게 우리 웬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임대하시는 분들이 나이들이 좀 있잖아요. 젊은 세대하고 좀 달라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 돈을 전부 다 어디에 한다? 저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왜 가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진다는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 임대 사업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고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결론은 요즘 금리가 1%대도 안 되잖아요. 차포 뛰게 되면 1%도 안 되는 상태에서 부가세 내고 그 다음에 뭐해? 종합소득세 내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에 지금. 피부에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마이너스란 말. 그래서 뒤에서, 그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제 젊고 싱싱하게 머리를 빨리빨리 돌려야 돼요. 학교를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플레이션 경제에서는 돈을 갖다가 저축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때는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실물 자산을 구입을 해야 된다. 다시 무슨 자산을 구입해야 된다? 실물자산. 그러면 선생님 실물자산이 뭐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물건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형체가 있고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실물자산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실물자산은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냐? 부동산은 고가야 저가야? 고가라는 거예요.
사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서민들이 하기 때문에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금이야, 금. 그래서 꼭 금을 우리가 실물을 살 필요는 없어. 통장만 만들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세금이나 이런 거 상당히 좋아.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저축, 우리가 왜 어른분들은 안전빵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못 관리하는 거다. 재산 관리를 잘못한다. 왜? 내가 임대 사업은 왜 하는데?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까먹고 있으면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에 뭐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명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인플레이션 경제하에서는 자, 저축을 하게 되면 오히려 까먹는 효과를 얻으니까 무슨 자산을 구입해야 된다? 실물 자산을 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무슨 가격이 막 올라가요? 금값이 올라가는 거야. 진짜로.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총수애들은 금값이 이제 막 금도 많이 모아놓잖아. 맞아요? 대신에 얘네들은 뭐 하겠어? 대기업에 있는 애들은. 이것도 모아놓지만 무기명 채권. 그 다음에 뭐하? 그림 같은 거. 갤러리. 뭐 하잖아. 걔네들이 바보가 아니거든. 재산을, 하여튼 그런 얘기하면 너무 많아. 아무튼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게 많단 말이야.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거 뭐다? 시작. 금. 알겠죠? 그러면 잘 봐요. 자, 이렇게 실물 자산을 구입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무슨 뭐? 시작. 인플레 해지. 어려운 말 나왔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무슨 해지? 시작. 인플레 해지. 그럼 인플레 해지가 뭐예요? 이게 또 궁금해야 돼. 이해 갔죠? 네이버에다 물어보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운 경제 용어를 잔뜩 집어넣어서 우리가 뭘 괜히 봤네, 눈 버렸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인플레 해지는 뭐냐 하면 간단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어디에서 메꿨어? 내가 무슨 자산을 구입하는 거야?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대신에 무슨 자산? 실물 자산.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부동산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1억 주고 샀는데, 자, 1년 만에, 알겠습니까? 1년 만에 10%가 올랐다. 그러면 얼마가 오는 거야? 1.1억 오른 거 맞아요? 맞죠? 자, 근데 내가 이것을 저축을 했다면, 1억을 저축을 했다면, 금리가 거의 1억 하고 1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얼마 손해본 거야? 내가 여기서는 900만 원 손해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자, 지금 900만 원을 계속 손해보고 있으면 나는 바보짓거리 하는 거죠, 지금. 맞아요? 그러면 이런 손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인플레 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인플레라고 하는 게 뭐야? 시작. 물가가 올라가면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잖아. 맞아요? 즉 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인플레 이런 얘기는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이런 얘기야.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해지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야? 막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가 왔어요? 그러면 내가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 이런 얘기야. 뭐 하면서? 그렇지. 이해 갔어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인플레 해지가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자,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대비하여 무슨 자산을 구입하여? 실물 자산을 구입하여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다시 무슨 자산을 구입하여? 실물 자산을 구입하여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즉 무슨 하락? 시세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을 위한 행동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인플레 해지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자, 다시 여기에서 시세 하락은 뭐야? 돈의 가치.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인플레 해지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와.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야 돼. 은행은 자, 고정금리로 해서 일반인한테 대출을 해줬어. 근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도 뭐 해? 올라가야 되거든. 이건 나중에 제가 금융론에서 또 들어가요. 알겠죠? 올라가야 되는데
고정금리는 한 번 고정을 땅 해가지고 받는 이자잖아. 근데 이거 고스란히 계속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거 고스란히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야? 은행이 고스란히 손해를 보고 있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은행에서의 인플레 해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 자,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알겠죠? 금리도 되게 많아. 이거 세분화하게 되면 이 두 가지만 배워요. 알겠죠? 자, 다시 금리 은행에서 인플레 해지를 한다면 처음에 내가 고정금리로 대부하였다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인플레 해지를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정금리를 뭘로 바꿔야 된다? 변동금리로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 변동금리 합니다. 그러면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뭐 해? 갚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지? 어떻게 돼? 자, 예를 들어서, 중간에 갚는 거 뭐죠? 뭐 중도 상한 위약금 같은 거 있잖아요?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편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 어떻게? 자,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를 막는 것은 무슨 했지? 인플레 해지를 하기 위해서 중도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 위함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OXO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게 나오면. 자, 아무튼 중요한 거. 인플레 해지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을 뭐라고 한다. 시작. 인플레 해지. 그래서 무엇을 살려고 한다. 시작. 실물 자산. 이해 가셨어요, 지금? 오케이. 자, 그럼 반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디플레이션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게 현명한 방법일까? 이때는 이제 거꾸로 저축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저축을 하는데 여기서는 펀딩 같은 경우를 많이 해요. 다만 원금 손실이 없는 거를 해야 돼요. 알겠죠? 펀딩 상품에도 보면은 그 원금을 까지면서 하는 건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원금 이상으로 들어가는 저축을 해야 되는 게 현명한 것이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제가 여기 뭐 설명했어요, 이번에? 앞전에 입문 과정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인플레이지가 뭐야? 그러면 시작.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구입한다고요? 실물 자산을 구입하는 거야. 이해 갔나요,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거기 실질 구매력의 위험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죠? 찾으셨어요? 거기다 밑줄 좀 봐봐요. 자, 여기서 질문. 선생님, 여기 왜 인플레이션 경제하에 실질 구매력이 하락을 할까요? 왜 실질 구매력이 하락이 될까요? 인플레이션일 때. 뭐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유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할게요. 실질 구매력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소비자가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서 이런 얘기죠. 소비자 물가지수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뉴스예요. 그러면 이게 뭐야? 실질 구매력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정답,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가 이제 조금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밖에서 얘기하면 맞아. 알겠죠? 그래도 공부했다는 학계론을 공부했는데 그런 얘기하면 되겠다? 하고서 머리털 한 주먹씩 뽑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실질 구매력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결론은 뭐야? 어디 경제에서 시작? 인플레 경제에서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는 이유는 왜 그랬을까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물가가 어떻게 했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월급을 100만 원씩 받는 사람이야. 생활비로 쓰는 돈이 3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물건 가격이 올라가서 50만 원으로 올라갔어. 평상시 왜 우리 마트 이렇게 다니시잖아. 그 옛날에는 5만 원만 사도 그래 가득 찼잖아. 요즘은 얼마 사야 돼? 뭐 12, 3만 원 해도 그 가격 그대로잖아. 그 맞죠? 얼마씩 사요?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 좀 이따 남아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옛날 가격보다도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걸 뭘 하나 시작. 실질 구매력이 하락했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이렇게 인플레에서 발생하는 구매력이 하락의 위험이 생긴다 이런 얘기고, 자, 인플레에서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더라. 그러면 임대인은 잘 들어요. 임대인은 어떻게 했어? 임대료를 갖다 저축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아까 제가 인플레 해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실물 자산 뭐를 구입해야 돼? 부동산 사는 건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그래서 금을 사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은행은 자 인플레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 고정금리를 뭘로 바꿔야 돼? 그렇지. 변동금리를 바꾸는 것이 인플레 해지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까먹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거 잠깐 좀 봐요. 유동성 위험은 거기 환금성이라고 하는 데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이 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돌릴 환자예요.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가끔가다 어휴 환장하네 이런 얘기 뭐야? 돌겠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 얘기 잘 안 써요? 나만 쓰는구나. 자, 아무튼 우리 환장하겠네 이게 돌아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환위험이라든지 뭐 환금성 이런 얘기는 뭐야? 돈으로 돌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즉 이걸 유동성 위험인데 잘 봐요. 자,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환금성 위험이 많을까 적을까? 부동산은? 에? 즉 이 환금성이 뭐냐 하면 현금으로 돌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환금이라는 얘기는 뭐다? 현금으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자 환금성 위험이 높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급전이 필요할 때 부동산을 내놓는 경우 있죠. 근데 그게 팔려? 안 팔리니까 어떻게? 금매로 내놓잖아. 예를 들어서 물건이 5억짜리야. 그냥 시세대로 내놓으면 안 팔리잖아. 그래서 4억 5점. 자 4억 5천 하게 되면 팔려 안 팔려? 팔리겠죠? 그러면 얼마 나는 손해본 거야? 5천만 원 손해본 거 맞죠? 이거를 우리는 금매로 인해서 손해본 거죠. 이걸 우리는 환금성 손실이다 또는 환금성 위험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환금성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관리 위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관리 위험 하나만 잠깐 보고 쉬었다 할게요. 먼저 환경 변화에 따른 예측 오류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경제 상황이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예측하는 오류예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경기가 좋아.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사 안 사? 사죠? 아니 먹고 살기가 좋아. 그러면 집 같은 거 산다니까? 맞아 안 맞아? 맞죠? 따뜻하면 그죠? 근데 자 경기가 안 좋아. 맞죠? 집 살 능력이 돼 안 돼? 근데 뭐 그런 데다 막 집을 막 짓고 있는 거야. 그럼 바보짓 하는 거야. 고스란히 뭐 하는 거야 이거? 뭘로 돼? 미분양이거든. 맞죠? 미분양이니까 어떻게 돼? 분양하려면 집을 싸게 내놔야 되잖아. 그럼 결론은 손실을 입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미분양이면 계속 재고로 쌓여놓게 되면 돈이 돌아 안 돌아? 안 돌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정적으로 회사는 압박을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자가 늘어나니까 결론적으로 문을 닫는 도산하는 이런 형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생각을 예측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 쫄딱 망하겠죠? 이런 걸 우리는 관리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위험? 자,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여서 손해보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시작. 관리 위험. 이해 가셨어요? 그럼 여기 잠깐만요. 저랑 같이 지금 첫 시간에 1교시에 제가 요 부분을 달았는데 요거는 독단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 지금 얘기했던 것이 오지선다형의 지문으로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 갔습니까? 아까 같이 이자율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같은 거는 꼭 머릿속에 담아야 돼. 이해 갔습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